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국제금융론이라는 긴 과정을 겪고 왔는데요. 그 외환 위기 그 중간에 약간 테크니컬한 장들은요. 그 사실 앞에서 배웠던 것들의 심화 과정이어서 그 생략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 신흥시장국가 성장위기 개혁이라는 것을 가지고 국제금융론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장은 원래 교과서에 없고요. 그 여러 가지 교재들을 좀 참고했고요. 그 폴 크루그만의 교재를 좀 참조했습니다. 그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개도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많이 발전했고요. 그렇다고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시사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제목을 말씀드린 대로 신흥시장국가 이렇게 잡았고요. 주로 이제 그 선진국 위주로 봤는데 조금 더 신흥시장국 위주로 그 국제금융론 입장에서 좀 보고 싶은데 대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개발도상 국가라고 하죠. 예전에 이제 저소득 국가 이렇게 했는데 뭐 뉘앙스가 별로 안 좋아서 개발도상국 혹은 저소득 국가의 구조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보시면 저소득 국가 빈곤층 빈곤의 원인이 뭐냐?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제시하는 특질들 중에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사실은 여기도 우리나라가 몇 개 해당이 돼요. 사실은 외환위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원인들을 정리하지 못하면은 사실 그 대열에 선진국 대열에 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자, 공통적인 특징들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은 경제에 대한 정부 통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나라들 치고 선진국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은근히 보면은요, 경제에 대해서 정부 통제하는 나라가 선진국인 나라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무역에 관한 규제한다든가 산업 생산에 대해서 직접 규제한다든가 GDP 대비 높은 수준의 정부 구매를 한다든가 이 정부 주도 성장이죠. 여러분 모든 선진국들이 정부 주도에서 선진국된 나라들은 하나같이 없다는 거죠. 금융에 대해서 직접 규제를 한다든가. 그래서 저소득 국가 보면은 정부에 대한 경제에 대한 정부 통제가 세거나 혹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부채 갚기 위해서 화폐를 발행하는 뭐 대표적인 게 베네수엘라겠죠.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못 사는 경우가 많고 이런 특징들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축자로부터 차입자에게 자금을 이전시키는 금융시장의 부채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주들이 회사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파악하거나 회사 경영자들을 통제하는 일이 개발도상국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이 그 소위 말하는 신흥국 있죠. 영어로 이제 emerging countries라고 하는데 그런 데들 많이 투자들 합니다. 실제로 요즘 잘 나가는 나라가 베트남이죠. 왜냐하면 그 미중 무역 분쟁도 있었고요. 뭐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이 두 개가 굉장히 그 전 세계 경제에서 악재인데 이 두 큰 사건의 혜택을 받는 게 다 베트남이에요, 사실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중국에 있었던 제조업체들이 베트남으로 옮겼거든요. 그리고 역시 코로나 방역을 베트남은 굉장히 우수하게 잘했죠. 뭐 그래서 베트남이 잘 나가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FDI가 많이 갑니다.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경영권을 사거나 아니면 직접 경영을 하거나. 근데 거기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건 사실 다른 문제예요. 말씀드리자면 이게 보장이 안 되죠. 회계 투명성이. 정말로 회계 정보 잘 작성한 게 맞아? 라는 거죠. 그 최근 사건 중에 이제 그 중국에서 가장 큰 커피 체인이 있어요. 근데 그게 파산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게 미국까지 상장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왜 파산이 되냐면 회계 정보가 다 가짜예요. 중국 경우에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담보가 안 되면은요,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죠. 그죠? 우리나라 많이 투명해졌죠? 아마 이게 좀 약해요.
파산한 경우에 자산 소유권을 해결하는 법적인 틀 대부분이 취약하다는 거죠. 어느 나라들의 이머징 컨트리들이. 이 선진국들이 다시 말하면 파산한 경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굉장히 명확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은 조금 뭐 잘 나가진 않지만 포드 자동차가요. 창업자 포드가 사업을 3번이나 실패했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기업인은 성공 못했을 거요. 왜냐면 한 번 망하면 패자 기회가 영원히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업이 파산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결해? 이게 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나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죠? 다 야반도주 하는 거잖아요. 미국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인들이 야반도주 한단 말 들어봤어요? 왜냐면 이런 선진국일수록 파산됐을 때 소유권 어떻게 해결해? 이게 굉장히 명확하다는 거죠. 되게 이머징 컨트리들이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부 명령으로 외환 거래를 제한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요. 개도국들이 되게 천연자원 또는 수산물들이 많은 수출품의 한 품목들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러시아를 선진국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러시아 수출의 대부분이 다 석유예요. 아니면 천연가스거나. 러시아가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요? 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인도네시아가 바로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대부분 수출 목재 원목으로 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어떤 천연자원을 부가가치화하는데 사실은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나라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금이라든가 역시 콜롬비아의 커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자원을 있는 그대로 수출하는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인 경우가 많고요. 특히 정부 통제, 세금, 규제 조치 회피하라는 시도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뇌물공여, 금품강요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발생하는 나라들이 사실은 개도국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저희 전 시간에 이제 외환위기 배웠는데요. 어느 나라의 이제 외환위기를 포함한 이제 금융위기인데 이 금융위기들이 이제 다음과 같은 위기를 같이 옵니다. 대개 이제 금융위기랑 채무위기랑 같이 오는 경우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정부 또는 민간 부분이 부채를 창환할 수 없는 이 채무위기나 혹은 고정환율 제도화에서 국제수지 위기가 오는 경우도 빈발합니다. 대개 남미 국가들이 이게 빈발해요. 굉장히. 지금도 빈발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은행 위기도 금융위기랑 같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은 위기를 수반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환율 고정이요. 사실은 좋은 면도 많아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고정시키려고 시도하는 경우는 채무위기와 함께 국제수지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환율을 고정을 해놓는데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죠. 아니면 화폐를 많이 찍어내거나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외환위기가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정리하자면 이제 동아시아,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나라들 이건 외환위기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성공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위기도 왔죠. 그래서 대개 1960년대에서 이제 90년대까지 이 동아시아의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줬던 나라가 한국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동아시아의 성공 모델이라고 하죠. 근데 성공한 건 외관적으로 맞아 보이는데요. 반성도 좀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기에 말씀드렸듯이 동아시아 성장의 대부분이 물적 자본 증가, 교육 수준 상승에 의해서 기인한 거죠. 다시 말하면 질적 성장. 제가 외환위기 하면서 말씀드린 이 토털 팩터 프로덕티비티라는 이게 총 요소 생산성이거든요. 혁신이나 기술의 요소들 이것에 의해서 상승했다라고 보기엔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적 자본, 교육, 한계 생산성은 하락을 합니다. 이 한계 생산성이 하락하기 때문에 양적 성장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97년에 근원적인 이제 외환위기를 불렀다라고 하고요.
그 아시아에 이제 금융 위기가 왔는데 말씀드리자면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어요. 한 세 가지로 보고 있죠.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의 견해는 그 2008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의 견해입니다. 실제로 폴 크루그만은 그 아시아의 이 그 금융위기를 맞은 국가에 대해서 논문들을 꽤 썼어요. 그래서 나름 정통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거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부분도 꽤 있어요. 예를 들면 구조적인 약점의 첫 번째가 생산성이에요. 우리나라는 생산성이 의외로 낮아요. 선진국에 비해서. 이 첫 번째 거 해결 못하면 선진국 되기 어렵습니다. 폴 크루그만도 똑같이 지적을 하죠. 특히 한국의 경우 교육 수준 향상 맞고요. 그리고 공업 부분에서 자본노동 비율을 빠른 상승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 서구 선진 경제와 비교했을 때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있거나 혹은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는 본인도 못 찾겠대요.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건 물론 삼성은 제외입니다. 삼성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글로벌 기업이죠. 유일한이란 말을 써서 다른 기업들이 좀 그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큰 대기업 규모에서 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보면 사실 그 삼성이 거의 유일하죠. 대기업 수준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작은 강소기업들이 물론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요. 그죠? 어쨌든 이 국가 대 국가 레벨로 보면 기술 격차가 대단히 줄어들고 있거나 아니면 생산성이 향상하고 있다. 이런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뭐 조금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이제 금융 규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약간 다른 레벨인데 그 이머징 컨트리 같은 경우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되게 심해요. 뭐 예를 들면 이건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양식들 그 현상들이에요. 뭐 은행에다가 일종의 뭐 뇌물을 주거나 이러면 이제 뭐 돈을 많이 대출해 준다든가 이런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관행은 없었는데 대신에 대한민국에 이제 은행에 대한 대단히 지나친 규제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은행이 수익 창출을 위해서 뭔가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규제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금융위원회 규제, 금융감독원도 규제하고 뭐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있잖아요. 되게 보면 이제 이런 생산성의 문제, 금융 규제의 문제 이런 것들에 구조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극복해 내야지 사실은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그 폴 크루그만의 견해고 이 세 번째는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에요. 법률 구조인데 사실은 많이 개선은 됐어요. 근데 특히 이머징 컨트리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취약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파산법의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파산을 했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소유권이 이전이 돼야 되느냐라는 게 오히려 이 서구 사회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얘 보시면은요. 재무상의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부채 상환을 중지하였고 이 기업들이 현금 없이는 영업을 할 수 없었지만 과거의 부채를 상환할 때까지는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느 기업이 있었는데 과거에 한 번에 파산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러면 절대로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이러면 그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냐는 얘기죠. 사실은. 이런 아직도 기법들이 좀 우리가 굉장히 좀 약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파산법에 있어서 이것들이 굉장히 가혹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한 번 어떤 그 돈을 빌려서 실패하면은 다시는 재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들은 물론 합니다. 그 한국에서 이제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정부기관이 있는데 이제 그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보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하죠. 대개 이제 은행들은 담보가 없으면 돈을 안 빌려주잖아요. 근데 이 기술보증기금은 사업성을 가지고서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니고 보증서를 끊어주죠. 기술을 담보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제 기술보증기금인데 과거로부터 어떤 뭐 요즘 스타트업 기업까지도 사실은 기술 보증에서 돈을 많이 사실은 보증서를 끊어갔어요. 근데 문제가 스타트업 기업들이 과거에 이제 보증서를 받았다가 그걸 못 갚는 경우는 영원히 재기가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래서 제도를 많이 바꿔가지고 최근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이제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대표이사 개인 담보를 이게
담보 제공하는 거 그거를 사실 면제해 줍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에 대한 진일보적인 그 어떤 조치다라고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이제 맨 마지막 시간이라 전체적인 이제 그 두 가지 이머징 컨트리하고 아시아 금융위기 요 위주로 해서 전체적인 그 대단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책 한 권은 대충 다 끝낸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빠진 부분들은 말씀드리지만 그 앞부분에 했던 것에 대한 테크니컬한 연장선이어가지고 뭐 새로운 모형들을 써가지고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빼고 강의를 했고요. 그 뭐 대면 수업을 한 번 정도는 몇 번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 굉장히 길게 온라인 수업을 들었는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뭐 한 학기 동안에 많이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